요즘 그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이 세미나를 좀 미뤄보고 싶었지만은 교수님들의 일정이 또다시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양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자리를 많이 제가 이 의자 깐 대로 다 오셨구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깔았었는데 몇 개 치우세요 그랬더니 딱 그만큼 오신 거예요. 나는 귀신사의 귀신인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분 마스크 잘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해요. 긴장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세미나를 주관해서 동국대학교 한국불교사 연구소장이신 소장님과 또 관계자분들 그리고 발표를 해주실 동국대학교 고영석 교수님, 한국미술사 연구소 손신영 교수님, 우석대학교 주수환 교수님, 예술의 전당 이동국 학예사님, 전북대학교 남혜경 교수님, 또 논평에 참여해 주시는 동국대학교 김봉건 교수님, 서재택 연구원님, 문화재관리위원이신 최선일님, 한국불교사연구소 박경민님, 문화재청 김석희 사무관님, 종합토론과 사회를 맡아주시는 동국대학교 임영애 교수님과 또 진행 사회를 맡아주시는 배준열 연구님,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을 미루시고 뜻깊은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축하의 말씀까지 해주실 우리 박준배 김재희 시장님, 그리고 우리 문화재 사찰하고는 아주 밀접한 문화 홍보실 실장님과 또 우리 계장님, 또 우리 백덕교 학예사님 모두 함께 이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전북도청에서도 전북도청의 조영님 종무팀장님 오셨나요?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또 안수환 문화재 보존 팀장님도 와주셨고 또 누구 같이 오신다고 그랬는데요. 도청에서 이렇게 관계자분들이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관심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정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는 SK 가족분들이 작년에 저희 귀신사에 그 보시금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보시금을 내가 어떻게 잘 써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영석 교수님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 귀신사 학술 세미나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중에 저도 예전부터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엄두가 안 났는데 고영석 교수님을 뵙고는 어렵지 않게 교수님들이 맡아서 이렇게 잘 해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신뢰와 어떤 그런 든든함이 있어서 이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귀신사의 가치를 조명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세미나를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도움을 주신 SK 가족분들과 또 우리 이번에 굉장히 제가 좀 아주 진한 그런 감동을 느꼈는데요. 우리 귀신사 신도님들이 지난 1.5회 때 금일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회하고 우리 거사회하고 또 우리 신도회장님이 보태가지고 100만 원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어떤 오늘 이 행사에 보태서 쓰시라고 이렇게 주시는 걸 보고 제가 눈물이 왁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귀한 보시금을 또 뜻깊게 신도님들이 주신 보시금을 그냥 쓸 수 없어서 제가 정말 뜻있는 곳에 잘 써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며칠 전에 제가 김제시청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김제시청회에 찾아가서 우리 시장님께 조용히 어려운 이웃에 좀 써주십시오 하고 금일봉을 드렸는데 시장님께 이제 축사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도 하고 그래서 오늘 행사에 시장님께서 오늘 전달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참 쑥스럽고 민망하지만 또 거절하는 것 자체가 좀 또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오늘 또 전달식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하게 되니까 좀 민망합니다. 네, 또 세미나 이 소식을 우리 도반 스님들한테 제가 문자로 이렇게 알렸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도반 스님들이 굉장히 축하와 격려 이런 전화들을 아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들 맛있는 간식 사드리라고 공양금도 보내주시고 또 초콜릿도 보내주시고 이따 초콜릿 드릴 거예요. 네, 초콜릿도 보내주시고 또 예쁜 화분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 이 도반 스님들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신 많은 도반 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님께서도 격려금과 화분을 또 보내주셨고 신도 회장님께서 또 예쁜 화분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야, 신도 이제 귀신사 신도 회장 못하겠다고 사표 낼까봐 걱정돼요. 여러분 우리 신도 회장님 사표 내면 안 된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표 내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이 축하와 격려를 받고 많은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이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저는 그냥 크게 대수롭지 않게 교수님들만 믿고 교수님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까이 본사에서도 세미나 한다는데 별 관심을 많이 못 가졌었거든요. 그랬는데 막상 이제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여러 많은 분들이 이게 보통 큰 불사가 아닌 생각이 들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서 이제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뒤늦게서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조금 이 인사말도 어저께 적느라고 4시 반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술 세미나를 처음 이렇게 개최를 해보니까 많은 부족함도 많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어려움도 또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 세미나 하면은 왠지 그 수업 듣는 것 같고 또 딱딱한 분위기에서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귀신사 학술 세미나는 정말로 즐겁고 또 유익하고 또 힐링이 되는 여러분들 이 도량에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여러분들 힐링 된 것 같지 않아요? 힐링을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앉아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간식거리들이 또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정성스럽고 교수님들 재미나게 강의 잘해 주십시오. 좋은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중간에 간 사람 없게 교수님들 책임지셔야 돼요. 아셨어요? 이 자리는 절대 비면 안 돼요. 제가 딱 이 자리만 지금 채워놨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 책임이 크시니까 교수님들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정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라 화엄사찰, 화엄10찰 모악산 귀신사의 역사와 문화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신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준배 김제시장 인사 올립니다. 따사로운 5월 모악산 자락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이곳 귀신사에서 한국불교사연구소의 주관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 올리며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자비로우신 부처님 말씀을 언제나 몸소 실천하시며 지역사회의 화합을 위해 언제나 애쓰시는 무여 귀신사 큰 주지스님께도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26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여 신라 화엄 10찰이었던 귀신사에 대한 역사와 문화에 대해 전국의 명망 높은 교수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만으로도 저 또한 매우 감개무량합니다. 한때에 귀신사는 본사로서 거대한 사세를 자랑하였었고 임난을 겪으며 비록 폐허가 되었지만 역대 훌륭하신 스님들의 큰 공덕으로 오늘날 이렇게 어머니의 품처럼 아늑한 사찰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 김제시에서도 올해 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귀신사의 전면 서축 정비 공사와 주차장 포장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더 많은 신도님들께서 부처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1억 원의 설계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여 선방 공사를 추진할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특히 코로나 극복을 위해 써달라고 이웃돕기 성금을 200만 원이나 주신 우리 무여 귀신사 군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바라며 유익하고 귀신사의 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는 뜻깊은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데 아마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1300년 가까이 전에, 아마 서기 676년에 의산대사가 귀신사부터 저 앞자락 저 어디에서부터 아마 이 절을 개창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한 1300여 년 전에 이 귀신사, 흑신사가 개산이 된 이후에 아마 1300년 만에 가장 큰 행사가 초유의 이 학술 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그 귀신사의 역사와 문화를 온전히 종합적으로 밝히는 불사죠. 학술 불사가 1300년 만에 처음 열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의미도 한번 부여해보고 싶습니다. 되게 건축불사, 건물불사는 불사로 치지만 이 학술불사는 되게 불사로 생각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어느 것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학자들에 의해서 종합되어서 정리되지 못하면 당대를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후대에 사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도 전달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1300년 전에 지금 시작이 됐던 국신사가 2020년에 지금 귀신사 이름으로 이런 학술회를 하면서 여기 이제 여러 학자쌤들이 많은 분야, 뭐 역사, 그 다음에 미술사 중에서도 특히 뭐 건축, 조각, 회화, 서예, 보존 이렇게 여러 분야의 국신사, 귀신사의 부분을 종합적으로 집약해서 발표하시는 그런 자리가 오늘 학술불사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사의 역사상 아마 초유의 일이면서
앞으로 이런 학술불사도 가끔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역시 이렇게 오래된 대찰, 그러니까 과거에 적어도 본사급 사찰이었던 귀신사, 혹신사가 한때 20세기 초 19세기 말에는 요 근처에 있는 전주 이봉사의 말사였다가 현재는 옆에 있는 금산사의 말사입니다. 그러니까 본사였던 귀신사가 말사로 자리하고 있는 것은 뭐 시절 인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 이런 불사를 통해서 귀신사의 역사와 문화를 정확하게 살펴가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서 이후에 귀신사의 번역에 대한 발굴, 조사, 그리고 복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귀신사의 습격이 본사급으로 좀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보면서요. 이런 행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무 여수님, 그리고 올해 의상대사 2절에 주지를 하시면서 2절을 발전시키고 해왔던 분들, 특히 그 중에도 고려 중기의 그 징엄선사라고 하는 징엄대사죠. 국사입니다. 대학서 의천대사의 제자이고 왕자 출신이고, 그 징엄대사의 또 그 제자이자 그 왕손이었던 종린스님, 종린대사 역시 국사의 추존이 됐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곳에 머물렀다는 거, 젊은 시절. 그래서 그분들의 화엄사상, 화엄학, 천태학 같은 그 무대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고려시대 왕실과 긴밀했던 사찰이라는 거, 신라 때 의상계 사찰이었던 이 귀신사가 아마 고려 때는 역시 의천계 사찰이었고, 조선 중기 이후 후기까지는 아마 조선시대 우리 불교, 지금 조계종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서산종, 청어, 우리 흔히 말하는 서산대사, 그 제자인 또 제자로 들어간 부휴술수, 이런 분들 중에 특히 부휴계 사찰이었던 이 절이 최근에 아마 우리 용타스님, 청화스님, 범현스님, 이제 무여주유스님까지 이렇게 검타문중 사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의미도 좀 짚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호남의 초유의 그 화엄성지였던 이 사찰의 의미도, 그리고 그 과거 본사급의 사찰이었던 이 의미를 좀 다시 환기하면서 이 주변 일대 귀신사의 위상 또 사격이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요. 이 행사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좋은 질문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학술 불사 사회를 맡은 건국대학교의 임영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의 역할은 그 여기 앉아 계신 여러 그 청중분들을 주무시지 않게 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근데 5분의 아주 귀한 그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저는 사실 평소에 그 의상대사를 너무나 존경합니다. 그래서 늘 의상대사와 관련된 사찰을 공부하는 불교미술 연구자입니다. 그런 제가 이 김제 귀신사의 그 학술대회에 사회를 맡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불러주신 무여스님께 감사드리고 또 한국불교사연구소의 고영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네, 오늘 우리 고영석 우리 소장님께서 그 마련하신 발표는 5가지의 발표입니다. 아마 평소에 여기 계신 분들 귀신사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도대체 저 대적광전은 어떤 건물이야? 저 안에 있는 부처님 도대체 누가 언제 만든 어떤 의미가 있는 부처님이고 왜 저렇게 생기셨어? 손은 왜 저런 모양이셔? 이런 게 아마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또 현판은 또 누가 글씨를 썼는지 뿐만 아니라 명부전, 또 저기는 영산전, 이 안에 있는 건물, 현판,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조각에 대해서 그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불교미술 연구자들이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평소에 궁금하셨던 것들 아마 많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그다음에 또 원래는 한 번 발표하고 한 번 토론하고 한 번 발표하고 한 번 토론하고 이렇게 준비할 예정이었는데, 혹시나 발표 토론을 다 들으시고 난 궁금증, 일단 건축은 궁금했는데 해결됐다, 이제 가야지 하는 분이 계실까봐
발표만 먼저 5분 다 하고 마지막 종합 토론 때 그 토론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또 여기 계신 글자님들의 궁금한 점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니 발표를 열심히 들으시고 평소에 궁금했던 것이 난 해소가 잘 안 됐다 하시는 분은 미리 좀 준비하셔서 적어두셨다가 저에게 전해주시면 제가 그 해당하는 발표자 선생님께 전해드려서 모든 궁금증을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불교연구소의 소장님이신 고영석 교수님께서 첫 테이블을 끊으시겠습니다. 발표의 제목은 김제 모악산 귀신사의 역사와 인물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체 시간이 발표 섹션이 50분 잡혀 있는데 논평을 뒤로 바꾸면 몇 분? 30분 발표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전에 우리 귀신사 주지 스님 말씀 중에 귀신사에 귀신이 다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듣고 적어도 그 한 분야의 귀신이 되려면 진짜 그 정도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김제 모악산 귀신사 역사와 인물인데 3페이지를 보시면 3페이지 아마 역시 역사의 주체는 아무래도 이제 인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았고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가, 그 주인공은 역시 사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아마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도 귀신사의 이제 역사이고 인물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그 역사와 인물의 의미를 우리는 대개 굉장히 소홀히 해오는 경우가 있죠. 특히 불교사 부분은, 불교 역사 부분은 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소홀히 하다 보니까 기록을 많이 남기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 온 분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들어올 때 열 체크하고 이름 다 쓰셨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역사 기록이 됩니다. 이 코로나가 아까 준 귀신사의 중요한 유물이 될 겁니다.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여기 오는 사람들의 어떤 흔적을 버리지 말고 이렇게 좀 남기려는 노력이 불교 보면 압니다. 이게 진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뭡니까? 이 역사라는 게 그렇듯이 문헌이 필요하고요. 글자 기록이 문헌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유물이 필요하죠. 동산처럼 이용할 수 있는 유적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문헌과 유적과 유물이라는 것이 역사 기술의 기본 자료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최근에 이제 일종의 뭡니까? 경험 했던 사람들의 구술사, 기억으로서의 역사가 있죠.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입으로 이제 하면 녹음을 해가지고 풀어쓰는. 그러니까 이게 기억으로서 역사까지 포함해서 한 4가지죠. 문헌과 유적과 유물과 기억 정도 텐데, 그 기억이라는 것도 결국 문자로 남기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요새 뭐 동영상 때문에 영상으로 남기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게 좀 더 보편화되려면 문자 기록이 오래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절에도 뭐 현판도 있고 뭐 벽화도 있고 많지만 역시 재질적으로 오래가는 게 돌이잖아요. 한국의 화강석이 오래되듯이 화강암에 기록한 기록들이 굉장히 오래갑니다. 그래서 이제 검성문들, 검문성문처럼 돌붙이, 쇠붙이에 새긴 글들이 중요한 사료가 되거든요. 그 외에 뭐 종이 이런 쪽 이런 거 되게 다 타버리지 않습니까? 뭐 선가에서야 뭐 그리고 마음의 부처가 뭐 진흙을 지나지도 어디를 지나더라도 다 남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문자 기록이라고 하는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불교가 존재하기 어려운데, 그런 제가 이제 남아있는 김제 부분의 귀인사의 기록들을 찾아보면 너무 소략합니다. 너무 적어요. 제가 그 각주 이렇게 그 2페이지, 4페이지의 양귀자라는 소설가가
이상문학상을 받은 단편소설 숨은꽃이라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그 무대가 여기 귀신사거든요.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사람들이 귀신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반 역사 기록들이 좀 널리 가공이 되지 않는 한 전문가들이 아니면 알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런 그 귀신사에서 스님이 인근에 있는 학교들의 학생을 불러서 100일장을 연다는 100일장 시들이 또 기록이 남을 수 있는데, 3페이지 보시면 이제 쭉 제가 2장의 의상대사의 국신사 창건과 신라 화엄 10차례 지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최치원 선생이 여기서 썼다는 기록이 일부 있습니다만은 확인이 돼야 되는데, 법장 화상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상대사와 함께 이곳에서 의상대사와 함께 중국에서 활동했던 분이 바로 이제 법장대사죠. 원래 그 조상은 강거국, 우리가 진시황이 강씨인데 강거국이라고 하는 그쪽 후예가 바로 이 법장대사입니다. 그래서 같은 서성인 지엄대사에서 공부한 사제가 되는 법장화상에 대해서 9세기, 8세기 말, 9세기 말 10세기를 살았던 최치원 선생이 남긴 전기가 바로 법장화상집입니다. 거기에 여기 신라 화엄 14일 중에 귀신사, 즉 국신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일연선사, 우리 한국 역사의 아버지랄 수 있는 일연선사의 삼국유사 의상전교라고 하는 조목에 화엄 10차리 6개가 나옵니다. 그 의상, 법장 화상절에는 12개가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봤고, 두 번째, 세 번째 3장에는 이제 2절에 머물렀던, 아까 제가 인사 말씀드렸지만 2절에서 잠시라도 머물렀다가 결과적으로 왕에게 국사의 추조를 받은, 국사라고 하는 것은 왕의 스승이 왕사 중에 뛰어난 분을 다시 나라의 스승으로 모시는 제도입니다. 국사, 역시 의상대사가 고려 숙종왕에 의해서 원효대사와 함께 추존받는 것이 원교 국사입니다. 원교는 화엄을 말하거든요. 원효대사는 화쟁국사.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역시 중기에 인조대죠. 징음대사가 원명국사라고, 그리고 또 현호국사, 종린대사가 현호국사라는 국사의 추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나라의 스승이 된다는 것은 잘 살아야 되고 나라의 귀감이 될 수 있는 분을 모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젊은 시절에 이절에 머물렀다는 것, 그게 이절이 가지는 위상이라는 게 왕실과 긴밀할 수밖에 없었고, 고려 중기 신라도 그렇습니다만 왕실의 중심 사상은 역시 유식 사상도 있지만 역시 화엄 사상입니다. 한국 불교의 중요한 사상이 화엄 사상과 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국사들이 여기 머물렀다는 의미가 굉장히 주목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장은 기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이제 유자와 문인들이라고 구분했습니다만, 사실은 유자이자 문인인 경우가 동격이기도 합니다만, 유자들은 어차피 신원석판처럼 다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긴 한데, 이렇게 문집이나 글을 남기지 않은 사람도 없지는 않죠. 대부분 남기고 무인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유자라는 넓은 의미 속에 이제 글을 남긴 문인들, 이렇게 의미로 이제 이해해 주면 좋겠고, 그 중에 이제 윤진, 설잠이라는 분은 김시섭입니다. 내월당 출가해서 선임이 됐죠. 유홍, 이기발 같은 이제 문인들이 있고, 귀신사 관련 시를 남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오시가 시를 한 편 남기신다면, 저도 시를 쓰기 때문에 시를 한 편 써볼 생각인데, 이 귀신사 관련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세무 이학원이라는 분은 이제 귀신사 관련 직접 쓰기도 하고, 또 그를 4개로 남긴 기록, 실록에 남긴 기록이 있는 그런 문인들이고요. 불자와 성녀들은 역시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불자 중에도 제가자들도 불자가 있으니까 출가자로. 그래서 제가자 관련 기록은 현재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제 불자이자 성녀들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유자와 문인들과 주문해서 그렇게 풀었는데, 그 중에 이제 염화, 신어, 덕기, 도헌 같은 스님들이 중우투를 했고요. 조열, 태학, 연한, 부심 같은 분들이 중창했던데 이름을 뽑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성천, 몽학, 수일, 정우 같은 분도 역시 중창을 했고요. 또 조선말 대한시대, 대한제국 이후에 대한시대, 대한시대란 말을 쓰는 이유는
분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897년에 대한제국이 건국된 이후에 1910년에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국호가 없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그 당시 기록된 되게 조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제 요새 뭐 우리가 현 정치도 뭐 좌우 많이 갈렸고 또 남북한이 갈려있는 시대에서 저는 통일을 우리 민족이 하는 것이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역사의 시원인 만주를 회복해야 된다는, 그 전에 북한과 통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분단 이전에 우리가 한민족이었을 때가 역시 있고, 그게 지금 분단이 되어서 우리 역사를 기술한 입장에서는 대한제국 1897년 이후 남북한 통일까지 시대 구분을 대한시대로 하자는 겁니다. 방편적으로 우리가 건대 현대란 말을 쓰는데, 이거는 지극히 보통 명사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한 100년 전 뭐 이렇게 보지만 한 200년 전 사람들에게도 건대와 현대가 있잖아요. 그게 시대 구분으로 쓰는 용어는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린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뭐 판단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쓰지만 200~300년 이후 사람들 이 시대를 건대로 안 부르잖아요. 그들 기준으로 만들고, 이 시대 구분은 학자들의 하나의 방편적 기술 강국이니까. 그래서 통일 이전까지를 대한시대 하면서 뭐 지금 우리가 굳이 말하면 대한남국, 대한북국, 북한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춘봉 스님이라는 분, 제가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은덕돈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게 전혀 별개의 인물로 보지만 25년 주직 기간에 불사한 걸 보니까 춘봉이라는 분이 아마 은덕돈이 본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같은 인물로 좀 추정을 해보는 거고요. 김보아, 김만송, 김강로 이런 분들은 본명이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저는 본명을 넣습니다. 조종아, 정웅회, 김시현, 송상희 이런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록이 지금 거의 없다 보니까 추담이라는 분은 이제 본명이 있고 유검성이라는 분은 이제 환속을 해가지고 알 수가 없고, 자세히 해견이라는 분은 이제 선임으로서 이제 출가해서 있던 분이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그렇고, 현재 이제 다섯 번째 장은 바로 현재 이제 주지 스님과 직결되어 있는 용타 스님, 해주 스님, 이전에 범현 스님, 이제 무여 스님, 이 중흥 불사하는 부분을 좀 다뤘고요. 그 다음에 역사와 문화의 복원과 개선, 이런 목차로 대강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웃라인 속에서만 얘기했고요. 조금 이제 선을 조금 읽어보고, 그 다음 뒤에는 건너뛰면서 시간을 맞춰서 발표해보겠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삼면 4페이지입니다. 청돌이 81번지 모악산에 자리한 귀신사는 신라 문무왕 16년, 지금 676년에 의상대사에서 국신사로 창건됩니다. 나라국자 믿을 신자입니다. 이 절은 의상의 창사이래 의상과 그 문도들이 조성한 신라 화엄 10차례 하나이자 호남 유일의 화엄 성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300년 역사를 거치면서 절 이름이 나라국자 믿을 신자, 또는 나라국자 귀신자로서는 국신사를 쓴 용례가 보이고요. 고려 중기 아마 징음대사가 풍수에 밝아서 아마 그때 개명한 게 아마 구순사, 입구자를 쓰기도 하고 개구자를 쓰기도 하고 구순사라고 썼던 것 같습니다. 우리 뒤에 막 손 선생님이 발표할 때는 이제 발음상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용례가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귀신사로 돌아간 거로 보이는 것은 아마 고려 말 조선 초 정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설자민 아까 유자들이 지금 귀신사라는 시를 남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신사는 전주지 범현 스님이 국신사로 바꿔 쓴 것 같고, 근데 그 전에 아까 얘기했던 이 춘봉 스님이 다시 국신사로 썼다는 기록이 좀 보여서 거기에 이제 하나 더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 좀 자세히 안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현 스님이 국신사로 썼다가 다시 귀신사로 복원시켰다는, 그러니까 절 이름이 이렇게 큰 틀에서 바뀌어왔다는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 국신사, 구순사, 귀신사, 국신사, 귀신사 이렇게 한 절 이름이 여러 가지 바뀐다는 것은 이게 이제 발음상의 의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우리 귀신사의 귀신이 됐다고 하셨는데 돌아갈 귀자하고 귀신 귀자하고 분명히 다르지만 우리말 음이 같잖아요. 이게 이제 많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삼기할 때도 봅니다. 돌아갈 귀자를 아까 했지 않습니까? 목숨을 들어 돌아간다. 귀명이라는 말 쓰듯이 그런 맥락을 좀 고려해서 또 이렇게 복몸이 참 복몸 그냥 반자한 반몸 이 발음이 참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대성 기신론의 기실론처럼 믿음을 일으킨다는 기신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용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돌아갈 귀자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개창자인 의상대사하고 원효대사가 이제 두 차례 유학 끝에 결과적으로 이제 원효대사는 깨침을 얻고 신라로 돌아가고 의상대사는 초지일간 중국을 건너가서 현장 법사를 결국 인연이 안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차례 유학을 시도했지만 645년에 인도를 갔다 돌아왔던 현장 법사가 664년까지 20여 년 가까이 무려 73종 한 1350건 가까이를 제자들과 경론을 번역합니다. 이렇게 당대한 경론을 번역하는 이 현장 법사에게 의상대사가 찾아갔을 때 저 신라에서 온 젊은 비구성을 제접해서 교화시키는 제자로 삼기가 어려웠을 것 같고 인연이 안 돼서 결국 찾아간 게 바로 역시 저 종남산 지상사 지엄화상을 찾아갔던 걸로 봅니다. 거기에서 서성을 능가하는 서성이 제자를 인정한 청출어람, 여러분 잘 아시는 법성계 아시죠? 법성 원용할 때 이 법성계를 통해서 화엄 60건을 압축하고 뛰어난 그 그림으로 그려서 54각의 미로로 했던 그 법성계, 화엄 유선 법계도를 그린 그것을 보고 이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스승의 변모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역시 나보다 낫다. 너는 이런 인정을 받았던 맥락입니다. 돌아와서 역시 소백산 일대, 태백산, 소백산, 지금 부석사 일대에서 화엄경을 강론하면서 10대 제자 3,000문도를 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676년이 바로 이절의 개창 연도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그 해라고 하는 기록은 몇 군데 없기 때문에 확정할 수는 없는데 일단 그것을 근거 없이 부정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런 맥락을 고려해서 우리가 뭐 논어에 나오는 것처럼 무정불신, 그러니까 확정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한 부정하지 않는다. 뭐 다문거리, 오랫동안 들어왔던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전통 속에 보면 어른들이 집에서 예경을 의심 없이 뭐 그냥 막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2% 부족하다 해도 바꾸려고 하지만 근거 없이 비판만 해가지고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역시 이 기록 정도를 부정하려면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초창자는 의상대사로 보이고 이후에 이제 문도들에 의해서 나름대로 이어졌을 것 같습니다만 의상대사가 여기서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뒤에서 이제 강설처라고 얘기를 했는데 뛰어난 스승이 있으면 제자가 모이니까 그 당신의 화엄사상을 강론하고 강설한 곳이 이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화엄 10찰 부분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넘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5페이지로 조금 넘어가면요. 여말선초에 대해 귀신사, 조선시대 귀신사와 관련된 역사 인물들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까 고려 때만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징음대사나 종린대사 같은 분들이 기록을 남긴 부분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말에 이절에 왜구들이 들끓어서 300명의 왜구가 와가지고 여기다 이제 주둔을 해서 근처에 아마 김제성일 수도 있는데 업성에 그 유실이라고 하는 그 당시 담당자가 여기 와서 물리쳤다는 그런 기록이 하나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저런 사세가 상당히 기울었는데 조선시대 이제 귀신사에 대한 그 몇몇 시편들을 통해서 보면 거의 폐사에 가까이 이랬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그러나 이제 귀신사를 방문하고 관련 시를 지은 윤진, 설잠, 유홍, 이기발 이런 분들이 귀신사 관련 이제 시를 이제 남겼고 관련 산문 기록을 남긴 이제 유세무 이하곤 같은 분들이 있는데 이 시편들 또는 산문 기록 말고 지금 여기 여러 선생님들이 발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인조 때 작성된 1633년에 된 이제 낙성문 아마 시주기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거기 지금 염화, 신어, 덕기, 도혼 스님, 중수기에 실린 그리고 대곡당 성도 연화지대 실린 기록들, 상량문에 실린 기록들에 나오는 정우 의륜 스님들 이런 분들이 중창을 주도했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또 무경자수라고 하는 스님이 쓴 모악산 귀신사 팔상전기, 모악산 귀신사 사적 사인 정도를 남긴 이제 이 기록이 이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뒤에는 선발 안초 개항시대 이후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주주의 스님들이 이제 귀인사를 이제 이어왔고, 현재 이제 현주의 스님 이래 여러 귀인사 역사 인물 살림살이 사고 방식을 우리가 조명하는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2장입니다. 최치원의 국신사 창문과 신화 화엄 10차례 정입니다. 이미 얘기를 했는데 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각주 12권에도 나와 있는데, 법장 화상전이 총 이제 전기들이 보면 많이 그렇습니다. 이제 10장, 화엄이 기본적으로 10수를, 우리 손가락이 10개이듯이 만수 10수를 기준으로 하면서 10장으로 많이 구성되는데, 균여전도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법장은 10장으로 구성되어, 그 중에 제9가의 8주, 작은 글자 속에 이제 해동의 화엄의 큰 배움투로 10산이 있으니, 중학 8공산, 미리사, 공산이 있지만, 남학산, 남학칠산, 화엄사, 북학 규석사, 경주 가야산 해임사, 경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거는 강주로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강사, 웅주 가야의 보원사, 계룡산 갑사, 발지지에 이르기를 계람산 삭주 화산사, 양주 금정산 범어사, 비설산 옥천사, 전주 모악산 국신사, 한주 부하산 청담사. 이게 어딘가 몰랐는데 한 10여 년 전에 서울 은평구 아파트 뉴타운 지역이었다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한 10몇 년 전에. 그렇게 12곳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도표가 6페이지 왼쪽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이른선사의 삼국유사에 나오는 6개 사찰입니다. 그게 바로 영주 태백산의 이제 부석사, 원주의 지금 단양인데 비마라사, 가야산의 해임사, 고성의 옥천사, 부산 금정산 범어사, 지리산 화엄사 이렇게 6개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겹치는 것은 지금 부석사, 가야산, 해임사, 옥천사, 범어사, 화엄사인데 비마라사는 전혀 겹치지가 않아서 비마라사의 이제 발굴을 1978년인가에 단국대 박물관에 하는데 보니까 이 고려 초에 기술이, 그러니까 고려 초에 아마 창사가 된 절로 앞편에서 발굴됐기 때문에 아마 최치원은 그때 비마라사를 확인하지 할 수가 없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최치원의 여기 기록에는 12개 사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맥락을 보면 10개로 줄여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9페이지 보겠습니다. 국사들의 불교 사상과 고려 때 귀신사의 지위. 아까 이미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의상대사, 원교국사 의상대사가 이곳에 머물렀을 가능성은, 왜냐하면 이제 물리적으로 이 전각을 최소한 지으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뭐 스님들의 일상이라는 게 절 짓고 절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학성의 면모를 가지고 있고, 이 호기심을 넘어 호학심이 강했던 의상대사, 원효대사, 8세 연상의 원효를 아마 청에서 유학을 가게 했던 인물이 바로 시도했던 인물이 의상으로 보이면 호학심이 강했던 인물로 보이는데, 이 배움을 좋아하고 몰랐던 것을 알고 싶어하는 의상의 입장에서 볼 때 건축불사만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의 화엄사상을 돌아왔으니까 나름대로 연구했다면 그를 시봉하던 제자들에게 화엄사상을 강설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게 태백산이나 소백산에 거기에서 직접 강론한 것만이 아니라 여기서도 얼마든지 강론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의상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이제 실천적 화엄이라는 맥락에서 열애성이 현현, 부처님의 그 열애성이 현현하는 성기, 진성 현기라는 맥락에서 성기 사상으로 종래 기술화하는데, 최근에 연기 사상이라는 논문이 하나 발표돼가지고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연기가 아니라 성기가 아니냐가 하는 게 이제 10페이지 제가 26, 25 아직 부석 의상의 화엄 사상은 성기 사상이 아닌가라는 단어법의 논문을 하나 지금 추구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의상은 종래 선학들이 본 것처럼 성기 사상 입각에서 실천적 화엄을 제기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지금 자연스럽다 보고, 최근에 발견된 그 화엄경 문답이 종래 법장의 전술로 알려져 있지만 소백산에서 화엄경을 강론한 제자들의 기록, 이를테면 보신이나 그다음에 이제 다른 제자들의 직통 같은 인물의 기술로 보인다면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보면 역시 성기 사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엄의 골수를, 정수를 인수받은 인물이 바로 의상이고,
그래서 이제 의지, 뜻에 대한 이해력이 뛰어난, 의미에 대한 이해가 뛰어난 의지라는 표를 받은 의상, 그리고 문장에 뛰어났다는 제자 법장의 대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법장은 역시 연기 사상에 입각한 연기의 연기 건립적인 마치 이게 레고를 쌓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켜켜이 청청히 쌓아가는 그런 방식의 이론적인 중중무진한 말 있죠. 켜켜이 레고를 쌓아가는 것 같은 그런 집을 짓는 것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수진법계적인 입장에서의 화합이라는 역시 의상은 끊임없이 한 발 한 발 내딛는 실천적 화합의 입각에서 보는 그 행진법계 사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의상의 맥락 속에서 봐야 되는 생각입니다. 자, 이런 의상의 맥락이 의상의 제자들이 여기에 머무르면서 의상계 사찰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상당히 사세가 남할 여초 상황이 되면서 기울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때 여기 제가 사실 안 썼지만 이쪽 저기 이제 견훤의 지배지였잖아요. 견훤, 후백대 견훤. 그리고 결국 이제 견훤이 왕건에게 투항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까지 고려했을 때 결국 아마 사세가 상당히 기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록이 지금 없습니다만 의상계 제자들의 그 지속이 남할 여초 혼란기 상황에서 거의 끊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고려로 들어가가지고 고려의 이제 그 왕실, 특히 고려는 뭡니까? 태조 왕건 때는 왕자가 많잖아요. 3명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출가를 시켰습니다. 왕자 중에 3명만 되면 출가를 시켰고, 이게 이제 나중에 고려 정종 때 되면 4명의 왕자 중에 1명은 출가시켰어요. 의천대사도 넷째 아들인가 그런데 병약해 출가합니다. 6째 동생도 출가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뭡니까? 왕자들은 뭐예요? 왕이 되지 못하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광인이 되거나 출가하는 겁니다. 이래야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이제 의천대사는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한 거고 결국 출가를 합니다. 어릴 때 출가하죠. 그건 되게 다 마찬가지다. 왕실의 우리가 알다시피 고려 뭡니까? 우리가 태조 왕건 2대 쭉 갈 때 광조까지 계속 왕자의 난이 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안정기에 들어선 것이 바로 이제 고려 문종이잖아요. 문종. 현종 때부터 그렇고 좀 성종까지 거쳐가는데 이제 문종의 아들이 의천대사입니다. 문종이 있고 의천이 있고 이제 내려가는데 그 의천대사가 이제 출가해서 13세 우세성통이 됩니다. 13살짜리 어린 삼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 당시 국가불교 시절이기 때문에 일종의 총무원장 같은 역할로 절집안을 총섭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 전통은 계속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왕실을 기초로 했던 사상은 신라, 통신라 이래 전부 화엄 사상입니다. 지방 호족들은 선종과 긴밀했고, 그렇기 때문에 왕실 중심은 역시 교종의 입각에서 봤는데, 아까 진골 출신의 의상계는 역시 뭡니까? 골품제로 볼 때 이제 사족계일 수밖에 없고, 왕실 반쪽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골이어서 결국 왕실의 왕자 출신들이 이제 출가를 하면서 이 기신사 배경도 왕실과 긴밀하면서 여기 의천대사 이래 의천 밑으로 출가했던 징엄대사가 결국 여러 절에 머물다가 이 절에 머물게 됩니다. 이 절에 머물면서 이 절을 구순사로 확장도 하면서 상당히 사격을 높여서 아마 저 밑에 일 때까지가 전부 이 귀신사였고 이까지 올라오게 만들었던 배경도 징엄대사가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원명국사라는 나중에 국사의 추정을 받으면서 적어도 가장 극성했던 시기가 역시 징엄대사 때 고려 중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그 제자인 종민대사는 역시 왕손입니다. 임금이 역시 이제 이 의천계통의 그 화막을 개성하기 위해서 왕자들을 출가시켜요. 의천대사 밑으로, 또 징엄대사 밑으로 이렇게 출가시킵니다. 그래서 이 종민대사도 역시 징엄대사 밑에 출가하면서 많은 개성 주변의 사찰에 머물다가 귀신사에 또 와가지고 주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역시 여기서도 종민의 화막이 형성된 것이 아닌가. 앞시대에 마치 의천이 화엄가임에서도 천태학을 연구도 하고 천태종을 창조했던 것처럼 제자인 징엄도 그런 천태화막에 아주 능했던 인물이면서 풍수에도 능했던 인물로 보입니다. 이런 국사들이 머물렀던 고려 중기를 지나면서 13페이지입니다. 이제
상당히 쇠락하게 되는 시대를 갑니다. 13페이지 그 4장 바로 위에 보면 귀인사 중수기에 언급된 것처럼 아마 고려 중기대 이전에는 건물과 암자가 절비했지만 고려 우왕 때 무렵은 외병 300여 기가 그러니까 기병이죠. 이곳을 이제 관할한 성을 함락하고 주둔했는데 당시 이곳에 병마사 유실이 격퇴했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이제 불교 지식인들이 여말 선초를 지나면서 고려말 조선조 유교 지식으로 탈바꿈하면서 구순사 즉 귀신사 사격도 형격하게 쇠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구순사 귀신사에게 동격으로 썼던 부분은 현재 귀신사지만 역사적 맥락을 짚어하기 때문에 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계속 병기해가는 이유가 역사성을 이어가기 위한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장에서는 이제 아까 그 유자와 군인들인데요. 윤진의 시를 잠깐 보겠습니다. 14페이지. 아마 뒤에 발표자 선생님들도 많이 겹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없다 보니까. 후건의 대밭에 바람이 솔솔 불어 남창을 바라보니 만겹산이 아득하네. 솔나무 돌길 지나 절 내로 들어가니 우연히 고성에게 한감을 얻었네. 당시에 이 고성이 이곳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고 이 후건은 북쪽 사원, 아마 귀신사가 북쪽으로 보이고요. 이때 대밭은 귀신사가 관리하던 시절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진이라는 문임이 이 귀신사를 방문해서 고성인과 아마 찬잔을 대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맥락을 이제 설잠 시절에는 지금 표가 됩니다. 귀신사 허라는 게 예표가 되니까 가을풀 가득한 곳 석양중에 와보니 홀로선 빈산에서 생각은 끝없어라. 돌타고 무너진 잿꽃비만이 내리고 깨진 비석 덜풀에 엉겨 있는 듯하네. 얼마간의 슬폐야 흘러가는 물 같은 것. 옛날에도 관아에서 기러기를 보냈지 세상의 흥망이 모두 이와 같을까? 기다리지 못하고 천공에게 물어보네. 이런 부분인데요. 아마 이 시는 우리 여기 오늘 제 논평을 맡은 서재택 우리 연구원이 아마 서예가에게 부탁을 해서 이 시를 원문 밑에 주 33번에 원시 귀신사라는 시를 아마 써서 우리 주지 스님께 전달해 드리겠다고 특별히 준비해서 가져왔는데 우리 귀신사에 이제 이 서예뿐만 아니라 유물이 너무 없으니까 유명한 서예가니까 아마 이거 하나 잘 액자를 해주시면 또 하나의 유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물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 이제 유홍이라고 하는 인물의 여기 시가 하나 더 있고 귀신사 살펴보시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오가되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6페이지. 걸음 옮긴 내가 운을 떼어 명조상인가 나누었네. 가는 비는 숲 기석을 품고 선창한 그림자를 세우네. 새는 산 울린 뒤 고요하고 향풀은 다 타고 온기만 남았네. 몸은 다생의 업을 벗어나고 마음은 불의문을 넘어서네. 호계에서 한번 웃음을 멈추니 비거래사의 시온이 떠오르네. 자, 유홍이라는 사람이 이제 귀신사를 방문했을 때 당시 능조상인이라고 하는 상인, 선사, 선임이 여기 계셨던 것 같고 이 고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대작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마치 우리가 중국의 여산 독림사에 가면 여산 해원선사가 도연명하고 육수정과 늘 교류했었는데 20년간 동거치를 하다가 호계, 대웅 끝에 그 앞에 호계가 지금 보니까 요만한 개울 1m밖에 안 되는 개울이에요. 거기를 넘어버렸다는 그 유명한 호계삼소. 그리고 도자미선 기거래 전원의 장무안이 하는 그 기거래사를 썼던 것을 지금 이 시에 용이 끌어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에는 능조상이라는 고성이 있을 정도였다는 거죠. 그럼 이 시점에는 귀신사도 나름대로 그 이전에 불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삭격을 일부나마 유지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풀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자료가 없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기발이라고 하는 또 병자한테 의병을 일으킨 문인입니다. 여기 이제 모숙 귀신사인데 시냇물길 돌고 돌아 동네역이 깊고 옥소리 푸른 옥돌 성길숲 비추네. 삼청 전각 하늘을 흔들며 위협하고 백척섬돌 위태로고 땅에 멀리 닿네. 풍탑 한덩 저 멀리 그림자 흔들고 발빛 마당 소나무 댁으로 그늘 흠내. 가슴 속에 인간 망년 모두 다 씻어내니 경세가 비로소 예불소리 전하네. 아마 이발 역시 아마 조금 늦게사 귀신사를 찾아와서 아마 하루를 자고 간 것 같아요. 이 시를 보면. 그러니까 하루를 자고 갔다는 것은 그 당시 절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복원이 됐던 임진왜란 때 그러니까 무경자수의 그 기록을 보면 임진왜란 때
복원을 했는데 불이 타가지고 1592년에 불이 타서 1594년에 복원했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복원이 됐는데 또 쇠락해가지고 상당히 퇴락합니다. 그게 이제 이기발이 쓴 시를 보면 상당히 퇴락한 시점이 아마 이 절에 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유홍의 시에도 그 불이문이 있었다는 얘기처럼 그 당시 절의 사격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10페이지 그 무경자수의 전주 모학산 귀신사 사적사인 그 부분이 그런 얘기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유세무라고 하는 인물이 전주 귀신사 앞에서 말을 먹이고 절에 들어가 쉬라 하였더니 지엄석 아마 의례를 엄을 받은 의례, 여기 아마 의식 본패들을 했던 이렇게 스님들 한 200여 명 가까이가 아마 무리를 이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유세무라는 사람이 이제 유자니까 절의 예법을 무시하고 말을 먹이고 뭐 이렇게 함부로 했던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멱살을 잡고 풀가서 찢은 구타를 했던 것 때문에 아마 이 유세무가 뭐 주변에 고발을 했는지 아마 그 당시 절의 주지를 가둬버려서 주지가 부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지영이라고 하는 스님이 명종 때 이 절의 주지를 요청했지만 왕이 추구해서 따르지 않았다는 신학 의뢰를 따라가지고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가 보이는 이런 것을 통해서 당시 유세무의 이 무례한 일로 부딪혀가 결국 주지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던 걸로 봅니다. 이 학원 부분을 기록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한 2분 내로 정리하겠습니다. 불자와 유자들,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고요. 여마, 신어, 덕기, 도원, 스님의 중서들이 있었고, 여러분들 아마 뒤에 발표자 선생님들이 다시 얘기를 부원해 줄 겁니다. 도열태학, 연암, 두심의 중창도 역시 영산된 결연문을 통해서 보이고요. 21페이지 무경자수, 모학생 기인가 팔상 전기에 보면 이제 두심이라는 스님이 나오는데, 귀신사의 그 도면스님 낼 때 거기 그 글자 뒤에 오기가 돼가지고 두감으로 나오는 두심입니다. 거기 구슬옥변에 돼가지고 심화심자 해서 두심스님이라고 무경자수에는 나오기 때문에 두심스님이 상당한 그 성사였고 인품이 뛰어나고 학문이 뛰어난 그런 인물이 여기 머물렀던 1738년에 보면, 그래서 그때 이 절의 사격이 상당히 한때 성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때 이제 거기 준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천 봉합 수일 정우 스님의 중창의 그 대법당 성도 연화지를 중심으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록이 보입니다. 그것도 뒤에 발표자 때문에 해주실 걸 알고 있고, 선말 안초인의 대한시 수지들의 춘봉이라는 분이 아까 언덕존이라고 하는 언덕존이라는 분이라고 보이고, 김부와 김만수, 김강로 요분하고 조중화, 정우의 김시현, 송상신 스님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조종화라는 스님이 김조군 범삼년 청도 기인자 인계목록을 총독부 요청에 따라 만들었는데, 이게 1937년에 작성을 해가지고 실제 전달된 거 보니까 43년에 제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지는 2년간 했으면서 이후에 정홍의 김시현 스님이 추지할 때 이전에 머물렀던 것 같고, 송상신 스님 추지실에도 조정화 스님이 머물렀던 걸로 보입니다. 뒷반에 우리 노덕으로서 머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뒤에 나오고 뒤에 발표자서만 겹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5번 추담 유검서 해견 이 부분에서 마지막 단락 보시면, 아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종래 이절이 의천, 그러니까 뭡니까, 의상계 사찰에서 이제 고려 중기 의천계 화엄 사찰에서 조선 중기 후기에 불살할 때 되게 그 부휴 선수의 제자인 이제 백암각성이라는 분이 참 성장이면서 불사를 참 많이 했고 선기도 뛰어난 분인데, 이 제자가 많고, 여기 이제 청원 휴정의 4대 문파, 부유의 7대 문파가 있는데, 그 중에 백암각성을 따르던 여러 힘들이 아마 불사를 많이 했던 걸로 보여서 그 당시 이쪽 지역절이 역시 부휴계 사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휴계는 송강사가 부휴계고 저기 대둔사는 청어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송강사는 부유계가 끝나고 지금 효봉계가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법정선이 이렇게 쭉 가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아마 역시 부유계의 흐름으로 이어지다가 현재 이제 금타스님, 청하스님, 지금 용타회주스님, 보면스님, 이제 우리 무여주지선 이렇게 이어지는 금타문중의 사찰이 되었다고 지금 보입니다. 5장입니다. 용타 보면 무여스님의 중원불사인데, 제가 여기 기록상 저는 2000년부터 우리 주지, 현재 무여스님 주지하신 걸 조금 정확한 기록이 잘 안 보여서 확인 못했는데, 지금 조금 수정한 26페이지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두 번째 단락에
그 범현 스님 부분을 이제 무여 스님으로 바꾸겠습니다. 2015년, 2000년으로 무여 스님 휴지 맡아서 오늘 이런 학술 행사, 학술 불사를 통해서 귀신사 역사, 문화, 복원에 이어서 보존과 활용에도 집중해서 이들을 역사와 문화 사찰로 자리를 매진시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귀신사 역사 번역을 좀 복원하는 이런 발굴조사도 돼야 되고 이런 작업이 돼야 되는 경우는 이제 아마 뒤에 남혜경 선생님이 자세히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학술 불사를 통해서 귀신사가 좀 자리가 제대로 잡히고 1300년 전의 계산 이래 또 새로운 재계산의 의미가 이런 학술 불사를 통해서 다시 이어지는 것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 부여를 해보면서요. 한국 불교사가 결국 한국사의 하나의 마중물로 저는 생각하는데 한국 사상사의 마중물도 역시 한국 불교 사상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민족문화의 칠할이 불교라고 얘기하면서도 한국사에서 우리 사회에서 불교 영향력이 20-30%도 못 미치는 것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민족의 비극이라 생각하고 우리 민족문화, 정신문화의 좀 비극이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민족문화의 7할 정도가 불교문화제고 불교문화라면 불교의 영향력이 70-80%가 돼야 되는데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불교 영향력은 너무나 미미한 것 같아요. 20-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귀신사의 삭격이 형성해서 우리 민족문화의 영향력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귀신사가 김제 작은 사찰이 아니라 이 지역의 국민 사찰이 되고 우리나라의 좀 국민 사찰이 되어서 마치 뭡니까? 양양에 있는 무슨 절이죠? 양양에 무슨 절이죠? 네, 낙선사가 불탔을 때 전국 국민들이 내 마음의 절한체라는 생각으로 가장 좋아하는 절한체, 그래서 불탈 때 이렇게 보시를 하고 시사를 하는 그런 마음처럼 귀신사가 국민사찰이 되어서 김제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우리 전체 그런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학술불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나라의 국민사찰이 되어서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이 절이 좀 제대로 복원되기를 기대해 보면서요. 우리 주지스님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 불사가 좀 원만하게 성취되기를 바라해 봅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상이 노멀이 되어간다는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이제 듣고 있는데 학술대회도 올 상반기에 사실은 거의 다 취소가 돼서 열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귀신사의 이 학술 세미나도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창의적으로 이렇게 야외에서 너무나 멋지게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지 스님과 또 한국불교사연구소 고효범섭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앞서 고용석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내용과 많이 겹치는데요. 자료를 통해서 귀신사의 역사적 관천을 살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건축조형 작품의 현상과 특징을 살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스크린에 뒤에 가려가지고 이제 연구 주제가 되는 대적광전이 이제 보이지 않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모든 것이 이제 귀신사를 대표하는 문화재의 대부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오른편 쪽으로 보시면 선물들이 이제 놓여 있는데요. 저의 중심에서 오른편, 왼편으로 보시면 저 선물들을 그냥 지나가시면서 심상하게 그냥 지나가셨을 텐데 저기 보면은 조각들이 상당히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귀신사가 예전에는 저런 멋진 조각들이 있었던 그런 사찰이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어느 날 이렇게 눈에 문득문득 들어오면서 또 새로운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료를 통해서 귀신사의 역사적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빨리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앞서는 귀신사에 대한 기록은 좀 전에 말씀하신 최치원 선생이 쓴 법장화상전의 화엄 10찰로 전주 모압 국신사라고 언급된 바입니다.
이 국신사가 귀신사라는 것은 사실 뭐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이 국신사가 언제 창건되었는지는 사실 불명확합니다. 의상대사께서 그 676년에 창건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명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치원의 활동 시기를 근거로 살펴본다면 아무리 늦는다고 하더라도 9세기 이전에는 창건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출한 그 발표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발표문에는 쌍봉선사 도윤 스님의 출가처를 귀신사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귀신사라고 이제 추정을 하였는데, 고윤석 선생님께서 도윤 스님의 출가처는 황해도 귀신사라고 교시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윤 스님의 출가처 귀신사에 대해서는 황해도 귀신사인지 여기 귀신사인지에 대한 좀 그 의견이 분분하고 있어서 나중에 논문을 제출을 할 때 이 부분은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귀신사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로 이어집니다. 그 앞서 또 말씀하신 내용과 이제 많이 겹치는데요. 고려 숙종의 넷째 아들로서 출가한 원명국사로 추존된 징엄스님과 또 왕시 종실이자 원명국사의 제자인 현호국사 종민스님이 귀신사의 주지를 역임했던 바가 비문을 통해 확인이 됩니다. 또 12세기 활동했던 이 스님들 이후의 귀신사 기록은 고려사에서 찾아집니다. 이 얘기도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과 이제 겹치는데요. 여기서 제가 주목한 것은 외구 300여 명, 기마부대 300여 명이 여기에 이제 주둔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말을 탄 기마부대 300여 명이 주둔을 할 정도면은 사역이 굉장히 넓었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읽으셨던 고려 말기 문신인 윤진의 시에 북원 대나무밭에는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북원이라는 것에 저는 이제 그 포인트를 둬서 북원이 있다면 남원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북원, 남원 또는 뭐 동원, 서원 이렇게 해서 그 여러 원으로 구획된 배치. 지금 이제 금산사는 그 배치가 사라졌지만 금산사도 고려시대에는 여러 원으로 구획된 배치였고 개경에 있는 흠왕사도 그러한 배치였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귀신사도 그러한 그 사찰처럼 굉장히 넓은 사역을 갖고 여러 원으로 구획된 배치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단어 하나로 이렇게까지 침소봉대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끔 자료가 좀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화장실 너머 쪽으로 해서 대나무가 실제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나무가 있다는 얘기는 18세기 담원 이학원의 문집에도 이 근처에 대나무 밭이 있다라는 언급이 되어 있어서 사실 이제 이 대나무가 저쪽에 있는 것이 지금까지 그 이전의 대나무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인근에 대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었던 것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오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청도리 마을 그 한복판에 귀신사 부도가 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나무 숲을 넘어가면은 청도리 3층 석탑이라는 석탑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대적광전 뒤편 언덕에 올라가도 탑이 있는데 또 다른 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사 부도와 청도리 3층 석탑의 존재를 봤을 때 또 그리고 외구 300여 기가 주둔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그 사례들로 볼 때 귀신사는 사역이 굉장히 넓었던 바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그 황수영 선생님이 쓰신 그 자료를 모으신 금성유문에 있는 청동 향환의 명문을 모아놓은 것의 자료집을 보면은요, 귀신사에서 출토된 청동 향환 2점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병진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강당에 걸려 있었고 식당에 걸려 있었다라는 명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진년이 언제인가를 이제 찾아보았더니 1316년 혹은 60년을 이제 더하면은 1376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 14세기가 되겠죠. 고려시대 후기. 그래서 14세기 후기의 고려시대의 이 사찰의 양상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 향관이나 또 같이 출토됐다고 하는 이 청동기 유물은 현재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 그 자료들을 살펴봤는데 이 금성유문에만 명문이 전할 뿐 현재 실물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선시대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설전 김시습이 쓴 귀신사터라는 시가 가장 앞섰는데요. 식구 중에 역시 탑이 무너져 있고 부서진 비석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시 전문은 발표문을 보시면 되고요. 김시습은 1460년 무렵에 호남 지방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남 지방을 여행하면서 여기 이제 익산을 들렸다가 여기 김제의 귀신사를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귀신사는 퇴락되어서 터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식구를 볼 때. 그런데 명종실록을 보면은 1553년에 좀 전에 권석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음승 항목이 그 유세부를 이제 나와서 이제 몽둥이로 이렇게 이제 때렸다. 뭐 그런 내용이 실록에 있습니다. 실록에 전하는 이 불교 관계 내용은 사실 액면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 불교에 대해서 폄훼하려는 의도를 갖고 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뭐 스님들은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처럼 매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려서 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는 폭행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0여 명이 이 사찰에 머물고 계셨다라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앞서 외구 300기가 주둔했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100여 명의 스님이 계셨다라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1553년 무렵에 귀신사는 상당한 사세가 갖추어졌었다. 그러니까 좀 전에 그 김시습이 돌아보았을 때는 폐허에 가까웠는데 한 60, 7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사세가 회복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561년에는 지영 스님이 주지를 파견해달라고 왕에게 상소를 올린 것을 보면 16세기 중엽에 귀신사의 정비가 완료된 바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16세기에 활동한 그것도 좀 전에 읽으신 시에 해당이 되는데 유홍이 쓴 귀신사라는 시를 보면 귀신사에서 하루를 머물며 불이문에서 그 마음을 가지런해진다.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보았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어서 당시 귀신사에 불이문이 조성되어 있었던 바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16세기 전반기 귀신사의 중수는 1528년에서 1566년에 해당되는 가정연호가 새겨진 기와편이 발견된 바를 통해서도 짐작이 됩니다. 이 기와편은 1999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선 후기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찰 대부분이 그렇듯이 귀신사 역시 창건은 통일신라 시대로 올라가지만 사찰을 전하는 기록은 대부분 조선 후기에 쓰여진 것입니다. 살펴볼 기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사에 현재 전해지는 기록이고요. 두 번째는 무경 자수 스님이 무경집에 전하는 것과 조선 후기 문인들이 쓴 여행기에 단편적으로 기록된 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도입니다. 근데 지도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자료집에 써놓았으니까 그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 발표에서는 사찰에 전해지는 기록과 무경집에 전하는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귀신사에 전하는 기록은 범연 스님에 의해서 1998년에 정리되어서 작은 책자로 간행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것이 낙성문, 결연문, 대법당 조선연화지, 상량문, 귀신사 중수기입니다. 여기서 낙성문은 1633년, 결연문은 1711년, 대법당 조선연화질, 상량문, 귀신사 중수기는 1823년입니다. 흥미롭게도 100년을 단위로 기록이 딱딱 남아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상단에 가로로 긴 것이 1633년의 낙성문이고요. 아래쪽에 보이시는 것이 1823년의 귀신사 중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에 오른쪽이 상량문이고 왼쪽이 대법당 조성 연화질입니다. 모두 1823년의 기록입니다. 아쉽게도 1711년에 작성된 결연문은 실견하지 못했습니다. 귀신사에 전하는 5종류의 기록 중에 불사의 내용이 가장 상세하게 언급된 것은 1633년의 낙성문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법당, 승당, 정문, 미륵보전, 시황전, 천왕문, 방사, 나한전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그 불전명도 있고 또 대부분은 이 불전명이 없어서 이 1633년에 상당히 많은 불전들이 조성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순서대로 건물이 지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불전 명칭은 지금은 대적광정의 중심불전의 명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데 여기서는 명칭이 등장하지 않고 그냥 법당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에 가면은 법당을 대웅전이라고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법당, 큰 법당, 대웅전, 뭐 대웅전이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법당 하면은 대웅전 이렇게 의뢰인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 그 귀신사의 중심불전 법당의 대적광전이었다는 것은 다른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담원 이하곤이라는 그 문인 유학자가 쓴 두타초라고 하는 문헌 그 문집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그 18세기 초에 호남 지역을 여행을 하고서 남행록, 남유록이라고 하는 그 기행본을 남겼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전주 성 밖에서 나와서 귀신사 스님들이 가마를 준비해 갖고 있어서 그 가마를 타고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 써써써 해갖고 이르렀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와보니까 그 굉장히 웅대한 불전, 중층불전이 있었고 그 안에는 오전에 금불상이 보관이 되어 있었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적광전의 그 삼종불이 그냥 막연히 삼신삼세불이 아닐까, 비로자나불이 석가와 노사나를 포함한 것으로 이제 여겨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이 불상 전공자는 아닙니다만 이 기록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쓰여졌다고 국문학자들에 의해서 평가된 바가 있기 때문에 오정불이 봉안되었었다라고 한다면 비로자나 노사나 석가, 약사, 아미타로 구성된 삼신삼세불이 봉안되었다는 바를 짐작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경자수스님의 무경집에는 귀신사와 관련하여 두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주 모악산 귀신사 사적사인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발표문에 언급한 모악산 귀신사 팔상전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 주목되는 것은 전주 모악산 귀신사 사적사인입니다. 여기에는 임진왜란으로 폐허가 되었다가 중수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수록된 내용 중에 세 가지가 문제점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왕으로 등극하지 않았던 인조의 아버지여서 나중에 왕으로 추존되었던 원종의 어명으로 중수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두 번째는 실제 하지 않는 천계 갑옷에 터전을 옮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터전이 옮겨졌다면 과연 어디에서 옮겨졌고 그 규모는 과연 어떠했는가, 얼마만 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뭐 다 말씀드리는 것은 발표문을 보시면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30분 안에서 이걸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원종은 추존왕이므로 아마도 인조의 아들인 인조의 오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인조가 아버지 원종과 관련해서 여기에 불사를 일으킨 바가 오인이 되어서 인조를 원종으로 오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 추론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은 17세기 이후에 충청도와 전라도에 왕실 관련 사찰의 대규모 불전과 대형 불상이 많이 조성되는 일련의 경향에 귀신사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음으로 천계 갑옷에는 천계 갑자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계년에 갑자가 들어가는 연도는 갑오는 없고 갑자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천계 갑자년은 1624년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624년에 터전을 이전을 한 다음에 낙성문에 나오는 1633년에 중수불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것과 맥락이 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터를 옮겨서 새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기존의 사역을 두고 중심불전만 이동한 것으로 추론해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 귀신사 사역 밖에 위치한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 청도리 3층 석탑이 있고, 지금 대적광전에서 쭉 앞으로 나가시면, 물론 이렇게 돌아서 나가셔야지만, 그 들판 가운데에 귀신사 구도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고려시대에 조성된 작품들인데요. 이러한 성물들이 모두 터전이 옮겨지면서 그 자리에 이전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래 터전이 거기였다가 중심 사역만 이리로 이전해 온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표는 지금까지 살펴본 귀신사의 역사적 추이를 1633년 이후만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미륵보전과 대적광전이 17, 18세기 중수가 되었고 1715년에 팔상전이 조성되고 그 다음에 팔상전 내에 여러 상들이 봉안된 바를 살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1822년에 정면 7칸의 2층 건물이던 대적광전이 퇴락되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되어 단층으로 개조되었다라고 기록이 된 점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뒤에 대적광전을 살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정리하면서 가장 주목된 바는 권상로 선생님이 1979년에 한국 사찰전서를 편찬을 하시면서 귀신사의 추이를 정리하면서 1873년에 춘봉 스님에 의해서 구순사에서 귀신사로 개명되었다라고 적은 바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록에서 구순사라고 언급된 바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적광전 뒤편에 그 언덕에 탑이 있고 그 앞에 석사자상이 놓여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보통 이제 개라고 많이 이제 보시는데 개의 조각이라고 본다면은 이걸 또 풍수지리와 관련해서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풍수지리가들도. 그래서 그 개와 관련된 속설이 구전이 되었다고 한다면 민간에서는 개구자를 쓰는 구순사라고 불렸지만 문자로는 이 식자층에 의해서는 돌아갈 귀자 믿을 신자를 쓰는 귀신사라고 했었던 바가 따로따로 이제 존재해 오던 것이 이 춘명 스님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문제점으로 인식이 돼서 이 시기에 이제 문어로 기록되는 것으로 통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고쳐진 바가 권상로 선생님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여기 귀신사를 발표하러 내려온다고 하니까 역사학 전공하시는 선생님께서 귀신사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어떻게 귀신이라는 이름을 쓰냐 그래요. 귀신 귀자가 아닙니다. 돌아볼 귀자에 믿을 신자를 써있더니 그렇게 어려운 이름이에요? 귀신 귀자에 귀신 신자가 아니고 계속 이상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자도 많이 보시고 역사를 전공하시는 선생님조차도 이 귀신사라고 들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귀신이라고 이제 늘 아직까지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이 바뀌게 되는 것에 이 문어와 구어, 속칭과 기록의 이 차이는 좀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고려해 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기와 편에서 귀신기자에 귀신 신자를 쓰는 명문기화가 발견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귀신사의 명칭이 국신사, 나라국자의 믿을 신자를 쓰는 것에서 돌아갈 귀자의 믿을 신자를 쓰는 것으로 바로 바뀌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따로 장을 마련을 해서 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록은 기록을 통해서 파악된 스님들의 활동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신사에 현존하는 귀신사에 사전되는 기록이 5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파악되는 스님들의 활동상을 이 주변에 있는 금산사라든지 선운사 또 완주 송강사에 전하는 기록들과 좀 비교 대조해서 어떤 스님들이 어디서 어떻게 활약을 하셨는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름을 하나하나 대조를 해보았더니 표에 정리한 바와 같이 도헌, 처명, 인균, 처심 스님은 1633년 귀신사 중창불사에서 각기 화주, 증명, 조각승으로 활동한 바가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동시기에 완주 송강사, 선운사, 금산사의 불사에서도 참여한 바가 확인이 됩니다. 또 1711년에 귀신사 불사에 참여한 조열 태학스님은 각기 금산사와 선운사 불사에 참여한 바가 확인이 됩니다. 조열 스님은 유명한 조각스이고요. 1823년에 대적강전 개조불사에 참여한 봉학, 수일, 유진 스님은 역시 선운사의 불사에 동참한 바가 확인이 됩니다. 이처럼 귀신사 불사에 관계한 스님들이 인근 지역 불사에 동참하였던 바가 확인이 되는데요. 일정한 경향이 파악되어서 주목을 하게 됩니다. 즉 17세기에는 완주 송강사, 선운사, 금산사, 18세기에는 금산사 및 선운사, 19세기에는 선운사와의 관계가 두드러져 보입니다. 아울러 귀신사, 완주 송강사, 금산사, 선운사에는 중춘불전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사, 완주 송강사, 선운사에는 현재 소조 대형 불상이 봉안되어 있다는 선운사의 영산전은 목조 불상으로 나중에 바뀌었지만 그 이전에 18세기에는 소조 대형 불상이 봉안되어 있었다는 것이 기록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사찰이 모두 조형 배경에 공통 분모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즉 이 사찰들은 귀신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왕실과 관련하여서 중창된 바가 알려져 있습니다. 귀신사에서도 대형 불상과 대형 불전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역시 17세기 당시 왕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사찰의 조형 경향을 따르지 않았을까, 물론 추정에 불과합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원종의 어명으로 이 귀신사가 중창 불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잘못 적었겠지라고 넘길 수가 없는 대목이 바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사 역시 왕실 후원으로 조성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춘불전은요, 이 건물의 구조법뿐만이 아니라 건축의 그 구조 방식, 재료, 재원 조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건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막 지을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신사에서 중춘불전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은 귀신사와 왕실의 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단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신사 사적사인의 임진왜란 이후 원종의 명으로 중창되었다는 말을 사실과 다르다라고 외면할 수는 없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조가 원종으로 오인되어서 구전되었다는 바를 기록해서 생긴 오류라고 본다면 인근 지역의 사찰들과 함께 17세기 왕실과의 관계 속에서 중창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사, 불사 관계 스님들의 활약상은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왕실과 호남 지역 사찰들과의 관계 또는 법맥을 파악하는 데 하나의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귀신사 건축 조형의 현상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뒤에 반응이 없으셔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열심히 보시고자 하는 선하신 분들 눈에는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귀신사 대적강전 너른 앞마당이 지금 있죠. 저희가 앉아있는 이 마당이 옛날부터 있었던 마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올라오실 때 계단을, 주차장에 차를 대놓으시고 계단을 올라오셨죠. 그리고 여기 마당을 지나서 대적광전을 돌아서 가면은 또다시 계단을 올라가서 귀신사 3층 석탑과 그 석조물을 보게 되시죠. 그래서 여기는 저 뒤에 산에서부터 저 앞에 주차장에 있는 데까지 쭉 경사지로 이어졌었던 경사지를 절개해서 여기에 지금 평평한 마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지 단면도를 끊어보면 이러한 그 절개지를 활용해서 마당과 건물이 조성이 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경사지를 절개한 다음에 주불전의 뒤편에 탑을 배치하는 것은 인근의 대원사에서도 파악이 됩니다. 대적광전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면 5칸, 측면 3칸, 맞배지붕, 다포 형식의 건물입니다. 그러나 이제 포의 배치를 보면 정면과 배면이 다르게 구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서 자,
제가 여기 동그랗게 표시해 놓은 거 보이시나요?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예, 지금 다포라고 하는 것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포가 다 배치가 되는 것이 다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면에서는 포가 다 왔는데 뒷면에 있어서는 이 끝에 해당되는 이 협칸에 포가 배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면과 배면이 포의 배치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포를 상세히 보면 정면과 후면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이 있을까봐 발표문에 이 포 사진을 넣었는데 편집이 잘못되어가지고 45페이지를 보시면 전면 공포와 후면 공포를 나란히 사진을 넣었는데 저는 분명히 사진을 잘 드렸는데 귀신사 대적광전이 후면 공포 사진을 겹쳐버렸어요. 그래서 이따가 쉬는 시간에 그것은 실물로 대신 확인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이제 말씀으로 대신 드리자면 전면 공포는 이렇게 그 쇄서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고요. 후면 공포는 그런 부분이 없이 좀 이렇게 뭉툭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을 전문적으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의 이제 견해를 정리를 해보면 정면에 비해서 후면의 공포가 좀 올드하다, 고식이어서 이 건물이 1822년에 개조되면서 정면에는 새로운 부재, 아무래도 정면은 시선이 많이 닿는 곳이니까 새로운 부재로 매열을 하고 배면에는 옛날 부재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재활용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대적광전이 보물로 지정되게 된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고대 건축에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딱 하나 남아있는 하항 부재의 흔적이 여기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2003년에서부터 2005년 사이에 해체 수리 조사 당시에 지붕을 걷어내면서 지붕에 이제 적심층이 있는데 거기서 발견된 부재들인데 하항을 결부했었던 하항과 관련된 부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화면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표시한 긴 부재인데요. 그 역할은 처마를 들어 올리면서 처마를 깊이 있게 돌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는 이제 지렛대 원리에 가까운데요. 석가래와 돌이 안으로 들어가서 건물 안에서 바깥으로 길게 뻗어나와서 이제 처마를 들어 올리면서 받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현존하는 예로는 완주 화엄사 극락전이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오른편에 금산사 금강문도 일제강점기 촬영한 사진을 보면 하항이 결부된 바가 확인이 됩니다. 왼쪽에 완주 화엄사 극락전, 오른쪽이 금산사 금강문의 일제강점기 사진입니다. 붉은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하항 부재입니다. 다음으로는 극락보전의 기둥 배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귀신사 대적광전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부 고주열, 즉 불단 앞에 높은 기둥열과 불단 뒤에 높은 기둥열의 그 측면 기둥열과 일직선상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대적광전에 들어가 보시면 다 아시죠? 기둥이 내부에 이렇게 높이 서 있어가지고 사실 잘못 쓰면은 부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게 높은 기둥이 섰던 이유가 바로 이 건물이 중층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둥이 있는 이유입니다. 중층이었기 때문에 중층의 흔적을 지금 이 건물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높이 서 있는 기둥의 그 불단 앞에 있는 이 기둥열이 측면에 세워져 있는 기둥열과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측면 기둥열은 이 불단 앞에 있는 기둥열보다 90cm 뒤로 물러나 있어요. 그리고 뒤에 그 불단 뒷벽에 세워져 있는 후불벽 뒤에 세워져 있는 기둥도 측면 기둥열에 비해서 90cm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인데 이런 말씀을 하실 텐데 아까 제가 중층불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층불전은 우리나라 지금 3대 중층불전은 부여에 있는 무량사 극락전, 또 그 충북 보은에 있는 법주사 대웅보전, 그 다음에 구례 화엄사 각항전, 이 세 불전이 우리나라 3대 중층불전이라고 하는데 이 불전들은 모두 다 불단 앞에 있는 기둥과 측면의 기둥열이 일치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중층으로 높이 서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안정성이 그 제우선적으로 도모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기둥열이 일치가 돼서 거기에 그 위에 보와 도리가 결부가 돼서 건물이 든든하게 설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건물은 그게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해체가 수리되었기 때문에 이 건물은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선운사 영산전과 송광사 대웅전은 일치하다 안 하다를 단정짓기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귀신사 대적광전은 해체 수리 당시에 정면 좌우 및 우측면의 중앙에서 각기 한 개의 초석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저렇게 이제 제가 둥그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인데요. 이 기둥을 중심으로 보면은 현재 기둥 위치는 조정이 된 바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적광전은 1822년에 들어서 7칸 중층에서 5칸 단층으로 개조되었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그리고 실제 터에서 7칸이었던 말을 그 초석이 발견된 말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사 대적광전은 중층일 당시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면 7칸, 측면 4칸으로 조성되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오존불이 이런 식으로 봉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주칸 너비를 추정을 해보면 정면 7칸, 측면 4칸인 법주사 대웅보전이나 화엄사 각항전에 비해서 훨씬 이 기둥 간격이 좁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적은 법주사나 화엄사 각항전에 비해서 귀신사 대적광전은 면적이 좁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불사 관계자를 살피면서 선운사, 완주 송광사가 귀신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유추한 바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19세기 단층으로 개조된 선운사 영산전, 귀신사 대적광전, 완주 송광사 대웅전의 건축 형식에 어떠한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현존하는 건물에서 공통점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공부가 짧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이 지금 현존하는 이 결과물만 놓고서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금 현상에서 비롯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선운사 영산전은 주불전이 아니어서 공포 형식도 이공이고 지금 화면에 이 표로 정리를 해놓았지만요. 바닥 면적은 귀신사 대적광전보다 좀 더 넓습니다. 선운사 영산전이요. 그리고 주칸의 넓이는 어칸이나 혁칸은 선운사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완주 송광사 대웅보전은 팔짝지붕의 다포 형식이어서 귀신사 대적광전에 비해서 주불전의 조형 무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귀신사 대적광전이 세장하면서 맞배지붕으로 조성되어서 껑충한 인상으로 이렇게 된 바는 1822년에 개조 당시에 목수를 민간장인이 맡았던 데서 기인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정을 해봅니다. 이것도 역시 추정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 계셔서 불안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석조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귀신사 3층 석탑, 이 대적광전 뒤편에 있는 탑은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림사 5층 석탑에서 비롯된 백제계 석탑의 조형 양식을 계승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모습이 간략화되고 또 구성 수법이 불규칙해서 고려 말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원래 위치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 석수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참 희한한 석수상이 있어서 참 의문이었던 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상에 대해서 여러 개로 이제 살펴보다가 지금 가운데 있는 화면에 구례 농곡리 3층 석탑을 가보니까 농곡리 3층 석탑도 역시 고려시대 탑인데 좌우로 석사자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역시 귀신사상처럼 등에 둥그런 구멍이 뚫려 있어서 뭔가를 꽂았던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귀신사상과 마찬가지로 석주를 꼽아서 어떤 조형물로서 활용이 되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러한 모습입니다. 발표문에도 사진을 실어 놓았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항이 이제 귀신사 석수상의 사자상으로 추론이 되는데요. 사자상에 무언가를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충주의 청룡사지 보각국사탑 앞에 있는 석등에서 확인이 됩니다.
보각국사탑 앞에 사자석 등이 조성된 바를 볼 때 귀신사 사자상도 어떤 스님의 승탑에 조성되었던 석등 받침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자의 형상을 보면 청룡사지 석등 사자상이 해학적으로 보이는 반면에 귀신사 사자상은 굉장히 세련되게 잘 만들어진 것으로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불교미술사에서 사자를 석등의 받침으로 형상화한 것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과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쌍사자 석등과 좀 전에 보신 청룡사지 보각국사탑 사자 석등, 그리고 화면의 제일 오른쪽 끝에 조선시대 회암사지 무학대사 탑 앞에 쌍사자 석등까지 해당이 됩니다. 귀신사 사자상이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이라면 고려시대 석등의 형식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사석 아래 기둥 같은 그 고복석이 있고 그 아래 연화 받침이 있는 형식과 화사석 아래 간주석이 있고 사자가 받치는 것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두 개, 오른쪽으로 두 개를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고려시대의 귀신사 사자상이 석등 받침으로 이제 조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저 이렇게 좀 추론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최원수 선생님이 명찰순례에서는 조선시대 숙종년간에 이 귀신사 사자상이 조성된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론한 바가 있어서 만약에 이 상이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여수 흥국사의 거북석등과 유사한 모습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석종을 연구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더 자세히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자상에서 주목되지만 원래 부재로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원래 화면에 붉은 원으로 표시한 부분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개의 약물을 얹어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무덤에서 보이는 차일석으로 저는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행사를 할 때 여기처럼 오늘 행사를 할 때 차양을 치고 이것을 그 땅에 지지할 때 그 끈을 묶어두는 그 지지석이 이 그 탑 위에 사자석 위에 올려놓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사역밖에 위치한 청도리 3층 석탑인데요. 이것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금산사 심원암 북강 3층 석탑과 그 유사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고려시대 신라의 석탑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청도리 마을 들판에 있는 귀신사 부도인데요. 보면은 팔각 원당형의 통일신라 시대의 기본 조형을 계승하고 있지만 상당히 비례가 좀 맞지 않고 조각도 좀 소박해서 고려 후기의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 부분들은 넘어가고요. 결론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사 대적광전과 3층 석탑 등의 그 석조물 조형을 살피는 결과 다음과 같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귀신사의 목조와 석조에 백제의 조형 요소가 간직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대적광전에서 흔적이 파악된 하암은 완주 화암사 극락전에서 결구 양상을 살필 수 있고 금산사 금강문에서도 그 흔적이 파악이 됩니다. 이처럼 완주, 김제 등 백제의 옛 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하암이 집중적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은 이 지역의 백제 건축 조형이 전통이 오래도록 이어졌다는 바를 의미합니다. 또 귀신사 3층 석탑 역시 백제계 양식으로 조성된 바가 한눈에 드러나고 청도리 3층 석탑에도 옥계석에 백제계 양식이 반영되어 있어서 귀신사 건축 전반에 백제의 조형성이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대적광전 건축 이력에 인근 지역 중충불전의 추이가 잘 반영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21년 선운사 각항전 단층개조에 참여했던 동학스님이 1822년에 귀신사 대적광전 단층개조에도 참여하였다는 바는 당시 귀신사 일대 사찰에서 성행했던 불청 건축의 어떠한 경향이 반영되도록 하는데 이 스님이 일정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추론하는 그 대목입니다. 세 번째로는 역대 왕실과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국신사였다는 점, 고려시대에는 왕자와 종실 스님이 주지로 파견된 바를 알 수 있고 조선시대에는 인조와 관련하여 중청된 바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17세기 들어서 대형의 삼전부를 봉안하고
또 대형의 불전이 조성된 선운사, 완주송광사 등과의 관계로 볼 때 귀신사 역시 왕실과의 관계를 상정하는 것이 어렵지 예, 않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 나머지는 발표문을 참조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